어떤 분이 저를 두고 육성형 감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하위팀에 주로 있었기 때문이죠. 상위팀에서 생존형 지도자도 될 수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을 맡기 전에 자신에 대해 스스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고 했다. 내 자신의 현재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강한 승부욕과 특유의 성실함으로 축구 인생을 살아온 박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 감독직을 맡았을 때 자신이 쌓은 모든 노하우를 쏟아부었다. 박 감독은 1년 만에 베트남의 국민 영웅이 되었다. 2018년 AFC U23 챔피언십 준우승을 차지했을 때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상위권 국가들이 전력을 쏟지 않는 대회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어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4강에 오르자 요행이 아니었다는 것이 판명됐다. 결과적으로 부임 당시 최대 목표였던 AFF 스즈키컵 우승을 이루면서 목표를 달성했다. 박 감독은 대회 전 스포티비 뉴스를 만나 베트남 지휘봉을 잡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베트남을 아는 것이었다고 했다. 베트남의 역사도 알아봤고 베트남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해 노력했다. 기록도 찾아봤고 베트남의 문제점을 알기 위해 노력했다. 박 감독은 스즈키컵에서 우승하기 전에도 베트남 생활에 만족감이 크다고 했다. 이미 2개의 대회에서 성과를 냈던 박 감독은 결과가 좋아서 만족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활이 좋다고 설명했다. 승리라는 짜릿한 결실의 순간이 아니라 일상에서 잔잔하게 느껴지는 행복을 이야기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보고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보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가족과 지내고 혼자 집중할 수 있고 한국에서는 바쁘게 앞만 보고 갔어요. 경쟁 속에서 살아가다가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해야 하나요?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그런 부분이 베트남 생활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축구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에 대해 K리그 시절에도 하위권 팀을 맡아 성적을 낸 연장선상으로 보며 육성형 지도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는 다른 생각을 말했다. 자신의 능력과 미래의 한계를 규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어느 해설자가 저를 보고 육성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다큐에서 봤는데 저는 육성형 지도자도 맞지만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은 제가 K리그 1부 리그에 있을 때는 하위팀에 주로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상위팀에 있었다면 생존형 지도자도 될 수 있습니다. 상주 상무, 군팀에 있으면서 2부 리그지만 2번 우승했습니다. 4년간 2번 우승했고 한 번은 제도 때문에 강제로 강등이 되었죠. 그 성과는 육성형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좋은 선수를 데리고 경기했습니다. 좋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훈련 방법, 관리도 생존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제 스타일이 꼭 육성형이다? 제 자신은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팀이 갖고 있는 전력에 따라 다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팀을 맡느냐, 어떤 선수로 구성되어 있느냐, 구단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이 AFC U23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하고 아시안게임 4위에 오른 것은 언더독의 반란이었다. 하지만 스즈키컵에서 베트남은 늘 우승권에 드는 강팀이다. 무패 우승을 이루며 동남아시아 축구 최강의 자리에 올렸다. 강팀의 생존법에도 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박 감독은 자신의 지도자 경력에 결정적인 경험으로 1994년 미국 월드컵과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꼽았다. 실제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감독으로 김호전 대표팀 감독,
거스 히딩크 전 대표팀 감독을 꼽기도 했다. 미국 월드컵의 막내 코치, 한일 월드컵의 수석 코치로 참가한 박 감독이 국제대회에 강한 면모를 보이는 또 다른 배경이다. 저는 선수 때의 국제 경험과 지도자로 국제 경험을 보는 시각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로서 큰 레벨의 경기를 뛴 것과 벤치에 앉아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1994년 월드컵이라는 큰 대회 치러봤고 2002년 월드컵까지 경험했어요. 선수로는 월드컵에 못 나가봤지만 그런 큰 대회를 치러본 것이 저한테 지도자로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월드컵 벤치에서 어떤 역할이든 경험하고 준비 과정을 함께 해본 점에서 우리 세대의 지도자 중에서는 전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 감독님과 대표팀부터 수원 삼성까지 같이 있으면서 6에서 7년 같이 생활했었습니다. 그분의 축구에 대한 열정, 생각, 노하우에 대해 제가 어린 지도자였으니까 많은 영향을 받았고 많은 가르침 주신 게 사실입니다. 또 한 번 변신한 계기가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님 만나면서입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부분에서 제가 많이 변신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C급부터 B급, A급, P급 등 지도자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독학처럼 공부하다가 지금처럼 준비하고 연속성을 만들 수 있는 지도자로 변신할 수 있게 해준 분이 히딩크 감독님입니다. 현역 생활을 마치고 지도자의 길로 들어설 때를 묻자 박 감독은 대표팀 감독을 꿈꾸기도 했죠. 모든 지도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라며 웃었다. 지도자로서 앞만 보고 달렸지 뒤돌아 보지 않았습니다. 프로팀 감독이 되겠다는 열정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박 감독은 한국 나이로 60세가 된 지금도 달리고 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을 거부한다. 박항석 감독은 아직 길 위에 있고 그는 여전히 더 높은 곳을 열망하고 있다. 박항석 감독 59가 베트남에서 쓴 성공 신화에는 2명의 숨은 공신이 있다. 이영진 베트남 축구대표팀 수석 코치 55와 배명호 피지컬 코치 55다. 이전까지 베트남 감독의 평균 수명 재임 기간이 8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영진 코치는 저를 믿고 베트남으로 왔다. 외국인 감독의 무덤이었다. 누구보다도 가장 고생한 사람이다. 박 감독이 아세안 축구연맹 AFF 스즈키컵에서 우승한 다음 날인 16일 밝힌 내용이다. 이 코치는 선수 시절이던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럭키 금성에서 박 감독과 한솥밥을 먹었던 후배다. 지난해 10월 베트남 감독직을 맡은 박 감독이 함께하자고 제안하자 이 코치는 선뜻 따라 나서 타국살이를 시작했다. 이 코치는 베트남 대표팀 선수들에게 박 감독 못지않은 신뢰를 받고 있다. 171cm의 단신인 이 코치는 선수 때 악발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박항석 감독도 현역 시절에는 비슷한 독종이었다. 이 코치는 현역 시절 K리그 우승을 경험했고 1990년과 1994년에는 월드컵에 출전하기도 했다. 베트남 선수들은 이런 경력에 그를 잘 따랐다. 이 코치는 베트남에 가기 전 대구FC의 지휘봉 2015에서 2016년을 잡고 K리그 사령탑으로도 활약했다. 박 감독은 평소 이 코치를 자신의 브레인이라 부른다. 이 코치는 이번 대회에 단순히 300 수비 전술만 갖고 나온 게 아니다. 상황에 따라 400도 쓰고 상대 팀과 경기 흐름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전술을 짜서 나왔다고 말했다.
A, B, C, D 등 여러 상황을 대비해 미리 전술을 준비해 놓은 것이다. 경기 중 이런 상황이 닥치면 미리 준비한 전술을 선택한다. 박 감독은 위기 상황이 생겨 마음이 다급해질 때쯤이면 이 코치가 상황이 됐습니다라고 말한다라고 밝혔다. 박 감독은 이미 저랑 준비했던 전략을 쓰자는 말이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준다고 말했다. 배명호 코치 또한 박 감독이 부임 직후 공들여 섭외한 또 다른 지도자. 태국 리그 TTM 태국담배공사 등의 팀을 맡으며 2011년부터 태국에서 지도자 생활을 해온 그는 박 감독과 이 코치가 동남아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특히 체격과 체력이 약점으로 꼽히던 베트남 선수들을 혹독하게 단련시키며 박항서 매직의 토대를 마련했다. 백 코치의 손을 거치면서 3시간 이상 늘어지던 베트남의 훈련 방식은 1시간 내외의 짧고 강한 트레이닝으로 바뀌었다. 하체는 튼튼하지만 상대적으로 상체가 부실하던 베트남 선수들은 백 코치 주도로 실시한 공포의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단단해져 갔다. 이전까지 70분을 뛰면 활동량이 급격히 줄던 베트남 선수들은 체력이 크게 좋아졌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 소통에 어려움을 겪던 박 감독이 무난하게 선수들과 통화되는 데에도 백 코치가 윤활유 역할을 했다. 동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